네트워크 보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보안의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네트워크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개요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3학년 이상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네트워크 관련된 과목들을 벌써 수강을 했거나 개인적으로 공부들을 했기 때문에 이 개요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후에 이 네트워크 보안 쪽에서는 라우팅을 비롯한 이 기본적인 네트워크 관련된 개념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개요부터 차근차근 한번 짚어가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네트워크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을 하다 보면 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용어로 하면 통신 규약 정도 되는데요. 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정의를 살펴보자면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통신에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송신자와 수신자 측에서 사전에 약속된 규약, 규칙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규약, 규칙의 주로 내용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테니까 잘 받으세요 라는 내용들이겠죠. 이러한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유는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통신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여기 이제 송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다고 하면 이 둘 사이가 지금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리모트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송신자가 데이터를 송신을 하고 수신자가 그 데이터를 받고 또 반대로 이제 수신자가 송신자한테 이렇게 데이터를 응답으로 주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예를 들면 송신자가 보내는 데이터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모른다고 하면 수신자가 이 송신자가 보낸 메시지를 내가 다 받았나? 이제 응답해도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송신자하고 수신자 간에 약속을 미리 맺는 거죠.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어떤 규칙으로 해서 상호 주고 받읍시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무전기 같은 거 이렇게 사용을 할 때 이쪽에서 막 이야기한 다음에 내가 이야기 다 끝났으면 그러면 이제 이야기 끝났다는 표시로 오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말 다 했구나. 그럼 이제 내가 얘기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안 그러고 이쪽에서도 얘기하고 이쪽에서도 얘기하고 이러면은 정확하게 들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규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통신에서도 마찬가지로 규칙을 잘 정해서 데이터가 잘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게끔 신뢰성을 확보하고 또 중복되거나 잘못된 것들을 재처리할 수 있게끔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정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규칙을 아주 잘 정의하기 위해서 구성으로 보면은 일단 구문, 신텍스라고 하는 데이터의 구조 형식.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쭉 몇 바이트를 받았으면 얘가 이제 이 데이터가 어떤 프레임으로 나눠져 있는지, 각각의 바이트나 비트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프레임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의미는 예를 들면 비트나 바이트 영역별로 특정한 의미를 갖게끔, 예를 들면 대부분 앞부분은 헤더, 뒷부분은 데이터,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는 책섬 같은 이 데이터의 인테그리티 체크하는 체크하는 데이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걸 더 이제 쪼개서 헤더의 그 각각의 비트나 바이트는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타이밍은 데이터의 전송 시작, 시간, 그 다음에 전송 속도,
내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데이터 보낼 거니까 네가 잘 받아라. 왜냐면은 이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mbps로 막 보내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준비되는 게 10메가 정도만 받을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다면 보내는 거는 굉장히 빨리 보내는데 여기는 다 처리를 못하게 되면 보내는 것들이 유실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표시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거는 사실은 이제 그 일부러 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네트워크라는 거를 이제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통신 분야에서 단말기 등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단말기기, 선로, 교환기 등으로 구성된 전송 매체를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한다. 이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 용어를 잘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야지 뭐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용어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뭐 옛날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어 사전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갖고서 전공에서 용어 사전 같은 거 컴퓨터 용어 사전, 뭐 수학 용어 사전 뭐 이래서 전공별로 다 용어 사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을 치면 기본적으로 이 용어에 대한 것들이 잘 정의된 사전들이 공유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보면은 뭐 이런 용어 사전 같은 것들도 다 인터넷에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면서 내가 명확하게 정의를 설명할 수 없는 용어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렇게 용어 사전을 한 번씩 찾아서 인터넷 찾아가지고 용어를 좀 정리를 조금 해놓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네트워크의 이제 분류를 이제 본다고 하면 이제 몇 가지 이제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연결 유형, 단말기들이 네트워크에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분류하는 방법들이에요. 우리가 포인트 투 포인트라는 점 대 점 연결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 점이라는 거는 이 포인트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노드들이에요. 노드, 기기,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기하고 기기를 다이렉트로 이렇게 직접 연결하는 것이 점 대 점 연결이에요. 그래서 두 노드 간에 전용 링크를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링크라고 하면 그 네트워크 연결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두 노드 간에 A라는 노드와 B라는 노드만 사용하는 전용 링크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케이블 여기 이렇게 연결된 케이블의 전체 용량을 이 두 기기가 다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능 면에서는 다른 애들하고 나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성능 면에서는 아주 좋을 수 있는데 이건 대신 단말기 수가 적을 때 아주 유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단말기 수가 이렇게 늘어나면 한 대가 더 늘어나면은 이렇게도 연결해야 되고 이렇게도 연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링크가 지금 더 많이 두 개가 생기잖아요. 하나 더 생기면 얘도 연결하고 얘도 연결하고 얘도 이렇게 연결하고 뭐 이래야 되면 또 세 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러니까는 이렇게 링크를 많이 유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단말기 수가 굉장히 많아지면 이거 이제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보는 것처럼 각 기기로 본다고 해도 이 링크들을 다 연결할 수 있는 포트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말기 수가 무한히 계속 많아지는 경우들은 처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중점 연결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는 것처럼 멀티포트, 멀티드롭으로 연결을 3개 이상의 기기가 하나의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의 링크라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링크는 이렇게 연결하는 네트워크 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주 메인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 이 주 메인 선에 노드들이 여러 대가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링크 하나를 지금 여기 있는 5대가 다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 대 점에 비해서는
전송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은 좀 느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나눠 써야지 되니까. 여기는 하나를 통째로 다 썼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하나를 5대가 나눠서 써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성능 면에서는 조금 이 점대점에 비해서는 나쁠 수 있겠지만, 근데 여기에 이제 노드들을 추가하는 입장에서는 메인선을 확충 안 하고 증가시키지 않고도 이렇게 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성능하고 그 다음에 이 유지 관리하고 트레이드 오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붙으면 많이 붙을수록 성능은 더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트레이드 오프를 이제 적정 수준에서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들이 고려사항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분류 방식으로는 전송 방식이에요. 자, 이제 회선 교환이라고 하는 거는 통신 전에 물리적으로 연결된 전용 통신 선료를 설정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이거는 이제 통신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연결된 선로를 독점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제 유선전화망 같은 경우가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게 선로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속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신 다른 통신 시도를 고려할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게 설정이 끝나면, 접속이 설정이 되면 전송 지연을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이럴 때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전화 연결하는 이렇게 전화 교환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연결해 그러면 이렇게 생긴, 여기에 이렇게 포트도 굉장히 많은 거에다가 여기하고 이렇게 여기 있는 거를 여기다 연결하고 이렇게 뽑아서 연결하는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처럼 연결이 필요할 때 통신 선로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그 연결이 끝나면 이제 해지시키는 이런 방법이 이제 회선 교환망의 대표적인 예다 할 수 있어요. 자, 패킷 교환망은 전송하고자 하는 정보를 패킷이라는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회선 교환망 같은 경우는 선로를 설정을 다 한 다음에 그게 끝날 때까지 이제 독점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보내는 데이터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여러 이제 명이 나누어 쓰는 멀티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패킷을 조금 작은 단위로, 왜냐하면 선로를 독점시키면 안 되니까 여러 명이 나누어 써야지 되는데, 너무 한 사람이 큰 데이터를 보내면 선로가 독점되니까 이 패킷을 좀 나눠서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패킷마다 발신자, 수신자 정보를 넣어서 이 패킷 교환망에 보내면 이제 패킷 교환기, 우리가 라우터, 스위치 이런 애들이 그걸 보고 여기 이제 발신자, 수신자 정보를 우리가 주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주소의 최종 목적지까지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멀티포트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셀 교환망은 망 내에서 프로토콜을 간략화해서 데이터를 셀이라고 부르는 패킷 단위로 전송하는 거고요. 셀 전송에 필요한 최소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흐름 제어, 오류 제어는 단말기 간에서 처리하게 함으로써 이 회선 교환과 같은 고속성을 이제 실현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은 통신에서 흐름 제어나 오류 제어를 이 망에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전달을 하고, 수신된 수신한 기기가 이제 그거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전달까지는 빨리 되겠죠. 왜냐면 중간에 그런 것들을 제어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전달을 하니까 전달까지는 빠를 수 있어서, 예를 들면은 망 자체가 조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망이다라고 하면, 왜냐면 흐름 제어나 오류 제어가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안정된 망이다라고 하면 이 고속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규모로 본다고 하면 이제 분류할 때 네트워크망의 규모예요. 망의 규모. 예, 랜, 맨, 그 다음에 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게 그 규모로 보면은 예, 여기가 이제 대, 중, 예, 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그 공부할 때는 예, 이 랜 환경을 가정해서 이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그 뭐 회사 생활도 오래 하고 했지만 예, 이 환경이나 이 환경을 직접적으로 본 적도 사실은 없어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려면 뭐 SKT나 아니면 SK 브로드밴드, LGU 플러스 뭐 이런 예, 통신회사들을 가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환경을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 회사나 이런 데서는 대부분이 이 랜 환경에서 지금 그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시험 문제도 대부분은 이 랜 환경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규모가 이렇게 되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리적 접속 형태, 우리가 이제 토폴로지라고 하는 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위상이라고 하면 그 구성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져 있냐,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리적 또는 논리적인 네트워크의 배치 방식, 배치 상황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링크와, 그러니까 네트워크 연결선과 장비들 간의 관계에 대한 기하학적 표현, 그러니까 이게 구성이에요. 구성,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를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에요. 종류로는 버스, 링크, 스타, 그물, 그리고 이제 요즘에 나오는 뭐 애드혹, 뭐 이런 것들이 종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각각의 형태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버스형이라고 하는 거는 다중점 형태의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점대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링크 하나에 여러 개가 물릴 수 있는 거고요. 통신 회선 하나를 모든 기기들이, 노드가 기기라고 그랬죠, 공유하는 모습이고요. 각각의 노드는 탭과 유도선에 의해서 버스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 버스에 연결되어져 있는 얘가 탭이 되는 거고요. 얘가 이제 여기 드롭라인이라는 게 얘가 이제 유도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메인 링크죠. 여기에 있는 얘가 이제 메인 링크가 있고, 얘를 나누어 쓰는 애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한 노드에서 전송한 메시지가 이 모든 노드에 전달된다는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요런 장단점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데이터를 보내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얘한테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얘만 받는 게 아니라 얘가 보내면 여기에 있는 모든 애들이 이 데이터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러고서 얘는 이제 자기한테 그 보낸 데이터라는 거를 확인이 되면 이제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노드 같은 경우는 이거 봤더니 얘가 나한테 보낸 게 아니네. 그럼 얘는 이제 버려버리는 거예요. 얘도 버려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요런 장단점, 그러니까 뭐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그 일일이 이렇게 원투원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려면 요 이제 메시지를 누군가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봐줘야지 되는데, 요게는 지금 이렇게 연결선인 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보냈다라고 하면 얘한테만 받게 하고 싶으면 얘네들이 다 주소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장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대신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 같은 것들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보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모두 받기 때문에 예를 들면 프라이버시 같은 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얘가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그 데이터 불법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한다던가 뭐 이용하려고 한다던가 해도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도착까지는 하니까. 그런 장단점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자, 전통적으로 이더넷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버스 토폴로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습실이나 이런 데는 다 이더넷으로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류로 본다고 하면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선형 버스를, 그러니까 리니어 버스라고 할 수 있는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 단일 케이블을 가지고, 각 메시지는 각 노드에서 뭐 무시되거나 이렇게 버리는 거나, 수용되거나 또는 무시가 이제 버리는 거죠. 이건 이제 각각의 기기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트리 토폴로지는 단일 케이블로부터 가지, 여기 브랜치라는 게 이제 가지잖아요. 가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트리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각 가지는 여러 노드들을 포함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는 겁니다. 자, 설치가 쉬워요. 뭐 당연히 그 라인이 하나니까 탭만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니까. 그러니까 적은 양의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고 관리도 조금 쉽겠죠. 단점은 노드가 많아지면 노드 간 통실 시 충돌로 인해서 속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라인이 하나인데 얘도 보내고 뭐 얘도 보내고 뭐 이러는 거죠, 동시에. 그럼 이제 충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를 잘 제어해야지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모든 노드가 단일 케이블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블 자체가 잠재적인 여기 단일 실패점, 요거 이제 보안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죠. 이게 집중이 되면, 이렇게 어떤 거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으면 요 집중되어 있는 애만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오류가 발생을 하면 그 여파가 나머지 거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이렇게 집중된 애 하나만 공격을 하거나 오류를 발생시키면 그 여파가 나머지 거에 다 이렇게 미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단일 실패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케이블을 하나밖에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케이블 자체가 단일 실패점이 될 수 있겠죠. 재구성이나 결합 분리가 이제 어려워요. 이제 왜 그러냐면 설치를 이제 할 때 이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100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놓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200대, 300대, 뭐 10,000대, 1000대 이렇게 돼버려 버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다 구성을 바꿔줘야지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트리 토폴로지들을 설명을 하려고 한 거예요. 요 이제 버스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허브를 사용해서 이렇게 트리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얘를 더미 허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더미 허브라는 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연결만 시키는 그런 애들을 우리가 더미라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허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보낸 거를 얘가 밖에 얘한테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받으면 이게 꼭 라인처럼 전체한테 다 보내는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래서 얘가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연결만 시켜주는 이제 것들을 우리가 허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트리 토폴로지 같은 것들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더미 허브가 반드시 있어줘야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자, 스타형이 있는데요. 자, 중앙 제어 노드가 통신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어 관리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중앙 제어 노드가 이 스타의 중심, 그 스타가 여기 중심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노드들이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붙는 거죠, 노드들이. 그래서 꼭 이렇게 별 모양처럼 되어 있다라고 해서 스타 토폴로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 중심 노드가 전체 이 통신을 제어를 하기 때문에 중앙 제어 노드가 네트워크의 성능을 당연히 좌우하게 되겠죠. 노드 간의 데이터가 다른 노드에 전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가 제어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었던 그 트리 형태의 토폴로지에서, 버스형에서의 트리 형태의 토폴로지에서는 얘가 이렇게 그 중앙에 뭐가 있다고 해서 얘가 제어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연결만 해주는 애였었던 거였고요. 스타형은 얘가 지금 통신을 제어 관리해주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데이터를 보내서 일로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주소나 이런 것들을 얘가 확인을 해서 적당한 포트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은 받지 못하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장점은 그물형 접속에 비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요. 이게 이제 메쉬 구조인데요. 그물형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각 노드는 여기 연결된 노드예요. 각 연결된 이 노드들은 이 중앙 제어 노드하고 연결되는 이 포트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마치 앞부분에 있는 버스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성 같은 경우는 버스랑 비슷하게 구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설치와 재구성이 쉽다. 왜냐하면 이제 이 중앙 노드가 제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중앙 노드의 포트가 이제 얼마나 되느냐로 다 이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이제 뭐 이동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거 다 빼서 이동한 다음에 다시 포트에 연결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설치와 구성이 쉬워요. 단점으로는 이 중앙 제어 노드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 전체적으로 네트워크가 멈추는 경우가 생긴다는 단점이 있어요. 앞부분에서 얘기한 단일 실패 지점이 이 중앙 노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스타형에서 사용하는 허브를 우리가 스위칭 허브라고 해요. 아까 버스 토폴로지에 사용하는 게 더미 허브였잖아요. 이 더미 허브는 아까 연결만 시켜주는 애인데에 비해서 스위칭 허브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데이터가 오면 그 데이터의 주소를 보고서 이게 어느 포트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서 보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얘가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허브를 스위칭 허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링 토폴로지가 있어요. 우리가 토큰 네트워크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그 연결되어져 있는 링크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 토큰을 소유한 노드가 데이터를 전송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버스 형태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다 필요할 때 자기가 알아가지고 그냥 전송을 하는 데 비해서 이 링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토큰을 갖고 있는 노드가 전달을 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데이터는 한 방향으로만 전송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전송을 한다라고 하면 얘라고 해도 일로 전송을 하고 싶다 해도 이렇게 전송이 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얘가 얘한테 전송할 때도 이렇게 전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항상 한쪽으로만 돌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요. 얘가 만약 이제 전송을 한 다음에 나 이제 더 이상 전송할 데이터가 없어. 그러면 이제 토큰을 넘기는 거죠. 얘가 봤더니 나도 전송할 데이터가 없어. 그러면 또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토큰을 받은 다음에 나 전송할 데이터 있어. 그러면 그때 전송을 하면 되죠. 자, 네트워크의 한 노드에라도 이상이 생기면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토큰을 서로 전달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노드가 토큰을 받은 다음에 계속 갖고 있으면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자, 토큰을 받아야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지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토큰을 갖고 있다가 걔가 다 데이터를 전송할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연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물형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 단대단으로 연결이 모든 노드들과 연결이 다 되어져 있는 단대단, 점대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그 구성되어져 있는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모든 애들과 전용으로 연결을 하고 있는 토폴로지가 그물형 토폴로지예요. 그러니까 다 연결하다 보니까 모양이 그물처럼 생기는 거죠. 여기 꼭 별처럼 생겨났는데,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뭐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도 다 연결이 지금 돼야지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뭐 많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생기면 연결되는 게 이렇게 그물처럼 계속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물형의
메쉬 토폴로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예, 전체 링크 필요한 거는 요만큼의 그 링크가 필요해요. 전 이중 모드라고 하는 거는 그 링크 하나 갖고 송수신이 다 되는, 그래서 이중인 거예요. 안 그러면은 송신하는 선, 수신하는 선 따로따로 다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 이중으로 봤을 때 요 정도가 필요하다. 요 개수 나오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대칭키 공유할 때 나오는 키 수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걔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키 다 각각의 공유할 때 필요한 키의 개수들로 보시면 되니까요. 장점으로는 하나의 링크가 전선이 고장이 나더라도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얘하고 얘 사이에만 네트워크 통신이 안 되지 나머지는 다 통신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전용선을 갖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장에는 굉장히 좋죠. 우리 앞부분에 이제 뭐 버스 형태 뭐 이런 거는 전체가 다 받잖아요. 단점으로는 당연히 이거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죠. 자, 이 외에도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용어들 중에 이제 애드옥이라는 이제 용어들도 있어요. 무선 애드옥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아직은 이제 뭐 시험이나 이런 데 나올 용어들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사전을 찾아가지고 용어를 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OSI 모델이라는 것이 이제 그 우리가 네트워크 계층 같은 것들을 구성을 할 때 많이 나오는 용어라고 할 수 있고요. OSI라고 하면 개방 시스템 상호 연결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개방 시스템이라는 거는 기반 구조와 관계없이 시스템 간의 통신을 제공하는 프로토콜의 집합들 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반 구조라고 하면 예를 들면은 A 그룹과 B 그룹이 있는데 걔네들이 네트워크 구조를 좀 다르게 만들어 놨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그 우리 집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망 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 상대방의 인터넷망의 구조 또는 네트워크를 전달하는 그 인터넷 회사의 망 구조 뭐 이런 것들을 고려까지 다 해서 내가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고민한 거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적으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반의 변화에 상관없이 서로 다른 시스템 간의 통신을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보는 거죠. 이거 그 OSI 7레이어라고 하는 7계층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3개의 그룹으로 구성된 7개 계층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지원 계층, 그 다음에 전송 계층, 그 다음에 사용자 지원 계층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자 이제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겠지만 외우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각각의 계층의 이름, 피지컬 레이어부터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요 계층의 순서와 이름들을 다 외워 주셔야지 되고요. 각 계층마다 사용하는 이렇게 상호 전송하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A라는 이제 유저, 이건 유저예요. 엔드 유저, 엔드 시스템. 그러니까 여기가 앨리스가 밥에게 데이터를 보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각 앨리스도 이렇게 7개의 계층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밥도 이렇게 7개의 계층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각각의 계층은 상대편에 있는 그 해당되는 계층하고 통신을 한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선이 연결돼서 통신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얘하고 얘가 통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논리적으로 통신할 때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데이터의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부터 세션 계층까지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메시지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4계층인 우리가 뭐 TCP 뭐 이런 계층들이거든요. 거기는 세그먼트. 3계층은 IP 계층들인데 거기는 패켓. 2계층은 프레임. 그 다음에 1계층은 비트 스트림. 이렇게 상호 주고받는 데이터를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상호 주고받는. 그래서 이제 요 이름들을 조금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암기하고 계셔야지 되고요. 실제로 데이터가 이제 주고받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주고받는 거는 이 피지컬 1계층이에요. 피지컬 레이어. 물리계층만 이렇게 선으로 유무선이든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건 얘뿐이에요. 그럼 그 윗부분, 여기 이 윗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네트워크 계층과 여기에 있는 네트워크 계층이 물리적으로 연결돼서 전송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논리적인 통신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꼭 분리해서 이해를 좀 하고 계셔야지 돼요. 자, 우리가 이제 OSI 그 7레이어를 이야기할 때 용어 중에 이제 인캡슐레이션, 그 다음에 디캡슐레이션 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7레이어가 이렇게 쭉 있으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선하고 연결된 거는 이 1계층 뿐이에요. 그러니까 1계층이 전송이 되면 걔를 받는 1계층은 이렇게 선하고 유무선으로 하여튼 통신 선로를 통해서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가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사실은 2계층 이후부터는 논리적인 채널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채널이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얘가 보내면 이렇게 계층으로 내려가거든요. 2계층은 데이터를 보낼 때 이게 다이렉트로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내요. 그럼 얘가 통신 선로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고 얘가 받은 다음에 그거를 2계층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하고 얘가 다이렉트로 선으로 연결돼 가지고 통신을 하지 않더라도 하여튼 경로상으로 본다면 얘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통신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인 채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OSI 한 계층의 특정 프로토콜은 다른 컴퓨터, 다른 시스템에 있는 동일한 계층과 통신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7계층은 7계층하고 통신을 하고 6계층은 6계층하고 통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통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구성하는 것을 우리가 인캡슐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자는 이 데이터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 데이터를. 그러면 이제 여기서 7계층에서 7계층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헤더, 7계층 헤더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7계층 헤더를 붙여서 그 다음에 보내는 게 이렇게 다이렉트로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걔를 6계층으로 내려줘요. 그러면은 얘하고 통신하는 거는 6계층하고 통신하는 거는 상대편의 7계층이 아니라 상대편의 6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요만큼 데이터가 전송이 되면 거기다가 6계층 헤더를 붙여요. 그리고 또 전송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이렇게 다이렉트로 통신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걔를 5계층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5계층은 상대편 5계층하고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5계층 헤더를 붙이는 거죠. 이렇게 헤더를 붙여가는, 이렇게 각각의 계층에 맞게끔 헤더를 붙여가는 것을 우리가 인캡슐레이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에 있는 대응되는 계층한테 보내기 위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애들이다. 그럼 이제 1계층에는 이런 인캡슐레이션이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선이 꽂혀진 대로만 갈 테니까. 그래서 1계층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이렇게 인캡슐레이션을 해서 보내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2계층에서 이렇게 2계층 헤더를 붙여가지고 인캡슐레이션 시켜서 보내요. 그러면 1계층으로 보내면
얘는 이렇게 쭉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전달이 돼서 1계층에서 오면 이제 헤더를 보고 2계층으로 올려주는 거죠. 그럼 2계층에서 나한테 온 게 맞네. 그러면 2계층 헤더 여기 있는 거를 딱 떼고 3계층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3계층에서 보고 나한테 온 게 맞네. 그러면 3계층 헤더 떼고 4계층으로 보내는 거죠. 또 떼고 5계층으로 보내고 5계층 헤더 떼고 6계층으로 보내고 6계층 헤더 떼고 7계층으로 보내고 7계층에서 여기 보고서 헤더 떼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만 본다 그러면 이렇게 이거 그냥 계층이 필요 없지 않아 이렇게 보겠지만 우리가 전 그림으로만 본다고 하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얘는 이 시스템은 여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스템은 여기랑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시스템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보냈을 때 얘는 지금 네트워크 장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라우터라고 해서 얘는 3계층까지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내면 여기서 피지컬 레이에서 받았어. 그럼 헤더 떼고 다시 보내. 그리고 3계층에서 그 3계층으로 헤더 떼고 보내. 그러면 얘가 이게 나한테 온 게 맞구나. 그러면 이제 거기 보고 어디로 보내야겠네 라고 하면 다시 3계층 헤더 붙이고 2계층 헤더 붙여가지고 옆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장비들은 얘가 3계층 장비다 라고 하면 3계층까지 있는 헤더만을 보고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간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게 자기들이 그 계층을 보고서 패킷을 어디로 전송을 어느 쪽으로 배달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분별을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븐 레이어 전체가 다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각각의 계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층 중에서 가장 높은 응용 계층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면 이제 최상위 계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용자라고 하는 거는 일반 유저가 아니라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이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기기 뭐 이런 거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가 있고요. 각각의 역할들을 이제 각각의 계층마다 역할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파일 전송, 메시지 교환, 터미널 세션 등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요. 당연하겠죠. 사용자하고 가장 가까운 데니까 사용자하고 인터페이스 맺는 부분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 레이어가 실제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프로토콜을 이제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이 뭐다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채팅 프로그램에 있다라고 하면 이 채팅 프로그램에 있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것들을 의미를 해요. 이게 무슨 채팅 프로그램이다 이런 것까지 다 구분하진 않아요. 응용 프로그램이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보낼 때 프로그램은 명령과 데이터를 응용 계층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프로토콜에게 보내요. 그럼 이 계층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올바른 포맷으로 그 OSI의 다음 하위 계층으로 보내는 겁니다. 프로토콜로는 SNMP, HTTP 많이 듣던 거죠. FTP, 텔넷 이런 애들이 다 요 응용 계층의 모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웹브라우저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이런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웹페이지 같은 것들을 요청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걔가 꼭 웹브라우저만 얘를 사용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요. 우리들이 만든 프로그램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하고는 직접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포함하는 계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용 계층에서 이제 데이터를 받는 계층이 표현 계층이라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예요. 이거는
모든 컴퓨터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준 포맷으로 이제 바꿔주는 그 계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여기는 그 데이터의 그 의미나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얘는 데이터의 구문이나 포맷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지 이걸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컴퓨터가 이해하는 거는 그 데이터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데이터가 어떤 형식으로 내가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뭐 이런 것들만 관심이 있을 테니까 그런 데에 관련된 이 작업들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작업이 요것이 중요해요. 데이터 압축, 데이터 암호화 이런 것들을 하는 계층이 표현 계층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세션 계층이에요. 통신하는 두 기기 간의 연결, 데이터 전송 중 연결 유지, 데이터 통신 완료 후 연결 해제. 그러니까 세션을 관리하는, 우리가 세션이 이렇게 두 기기 간 네트워크 연결을 우리가 세션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 연결을 관리하는 부분이 이 세션 계층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동기화 제공을 해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통신 모델이 있는데, 단방향, 반양방향, 완전 양방향,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요거 이제 외워주셔야 돼요. 각각 계층마다 프로토콜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NFS, SQL, RPC, 이런 애들은 다 세션 계층에서 처리하는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부터가 진짜죠. 윗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준비들을 하는 계층들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계층부터는 이제 여기로부터라고 할 수 있어요. 트랜스포트 계층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이제 TCP 계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션을 맺고 있는 두 사용자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 사이의 종단간 제어를 담당을 해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게 종단간 제어예요. 그래서 주요 기능이 데이터 전송을 보장을 하고 오류 탐지하고 교정하고 흐름 통제하고 하는 요런, 그러니까 이렇게 세션이 맺어졌다고 데이터가 다 정상적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선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라우터들 거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간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왜냐면 이제 그 통신 선로상에서도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유실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해서 오류가 발생하면 다시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유실이 있으면 다시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애가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떻게 오류가 발생했는지 알기 위해서 상호,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속도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상대방한테 그렇게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핸드쉐이킹이라고 해요. 이게 악수잖아요. 악수하면서 서로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시스템하고 B라는 시스템이 이렇게 세션이 맺어지면 이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전송 계층에서 상호 핸드쉐이킹 과정 프로세스를 밟아요. 그래서 상호 이제 TCP IP도 3웨이 핸드쉐이크라고 해서 상호 주고받을, 내가 어떤 환경에서 통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상호 주고받은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통신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것들이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거기에 맞춰가지고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누락되거나 이런 것들이 잘 탐지되고 그 다음에 교정될 수 있도록 하는 레이어가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주요 프로토콜은 TCP, UDP, SSL 이런 애들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계층이에요. 주요 프로토콜은 IP, ICMP, ARP,
RARP는 여기죠. 하여튼 이런 애들이 있고, 예, 라우팅 관련된 프로토콜들도 다 이 IP 계층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레이어예요. 송신 측에서 수신 측까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을 담당하는 논리적인 링크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스템이 하나 있고, 예, 여기 시스템이 있어요. 얘가 송신자고 수신자면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여기서 여기까지 보낼 때, 예, 이게 안정적으로 잘 전달됐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레이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각각의 라우터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붙게 되고, 이 라우터들에 의해서 얘가 보낸 메시지가 잘 포워딩 돼서 여기까지 갈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IP 주소라고 하는 정보가 여기 있는 이 네트워크 계층 주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의 IP 주소를 데스티네이션 IP 주소로 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걔가 그 IP 주소를 보고, 내가 이렇게 몇 개 라우터들이 있으면 그 중에 얘한테 보내야겠구나.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개의 그 라우터들이 있을 텐데, 연결된 라우터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얘한테 보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IP 주소를 확인을 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최종 목적지까지 전달하는 것을 담당하는 계층이 이 네트워크 레이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이제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지금 막 그 3계층에 있는 라우터들 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있는 3계층에 있는 정보만을 볼 거예요. 이 3계층에 있는 주요 정보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IP 어드레스. 그러니까 이 3계층에 있는 요 헤더에 붙는, 여기 헤더에 3계층 헤더에 여기에 붙는 거에 가장 중요한 값이 그런 IP 주소 값들이죠. 왜냐면 그걸 보고서 이제 패킷을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 헤더에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계층에서 동작하는 프로토콜들은 패킷의 배달을 보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패킷이 정상적으로 여기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오류가 났는지 안 났는지 이런 것들을 탐지하는 거는 얘의 그 역할이 아니에요. 뭐 그게 타당한 게, 예를 들면 이렇게 패스가 이렇게 하나 결정났다고 해서 얘가 만약에 10,000개를 패킷을 보내는데 그 10,000개가 다 이 경로 하나만으로 쭉 가는 게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거쳐서도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거쳐서도 갈 수도 있고, 뭐 중간에 이제 경로들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패킷이 10,000개가 다 자기한테 안 왔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9,999개만 왔어. 그렇다고 한 개가 유실됐네, 이렇게 얘한테 물어볼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패킷 배달을 보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패킷이 유실됐는지 안 유실됐는지는 얘만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최종적으로 와야지 알 수 있는 애잖아요. 여기 특별히 예를 들면 여기에서의 어떤 어플리케이션 하나, 여기 있는 어플리케이션 하나, 우리가 얘기하는 뭐 채팅 프로그램, 뭐 이런 애들이 봐야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이 패킷 배달을 보증하지 않아요. 이 위 계층인 전송 계층에서 이거를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상위 계층 데이터를 작은 크기의 패킷으로 분할 전송하는 역할들은 여기서 감당을 해요. 왜냐면 이제 내려온 다음에 실제로 이제 보내서 그것들을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패킷이 이렇게 있으면 각각을 이렇게 나누고 얘 따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보낼 거예요. 독립적으로 보내야 되니까 여기도 주소 붙여야 되고, 여기도 주소 붙여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주소 붙여줘야지 독립적으로 전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패킷 분할하는 위치는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 분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 링크 계층부터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이제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요 기능으로는 보내기 위한 프레임으로 만드는 거, 매체 제어, 흐름 제어, 오류 검출 및 제어.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비트로 그 선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피지컬 레이어 통해서 보내야 됐을 때 그때 이제 오류가 나는 것들, 이런 것들 정도는 검출할 수 있게끔 하는 절차가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져 있고요. 혼잡 제어 이런 것들도 이 기능으로 지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뭐 링크 레이어에는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링크 레이어까지는 묻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서 물리적 계층 같은 경우는 비트레이트를 그 비트 스트림을 직접적으로 보내는 레이어다. 그래서 전송을 위해서 비트를 전압으로 변환하고 즉 그 전기 신호에 의해서 보낼 테니까 그런 것들로 변환하고 관리하는 레이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3계층, 4계층이 주요해요. 기본적으로 3, 4계층 정도에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OSI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TCP/IP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름만 조금 달라요. 기능은 좀 비슷하고요. 이렇게 얘가 지금 G1, G2, G3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반대였나? 하여튼 걔네들 이렇게 묶어서 얘네들 다 묶어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라고 하고요. 3계층을 인터넷 레이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엮어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레이어 라고 해서 이렇게 역할들을 조금 묶어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TCP/IP 모델이고요. 이렇게 묶어져 있다고 해도 각각에서 사용하는 그 프로토콜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사실 이제 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하는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 같은 얘기들을 지금 이제 OSI랑 TCP/IP 랑 TCP/IP 레이어랑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각각의 그 레이어마다 사용하는 장치들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스위치 같은 경우는 2계층 장치, 라우터 같은 경우는 3계층 장치예요. 이 2계층 장치가 뭐다, 3계층 장치가 뭐다는 거는 실제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앞에 붙는 헤더에 2계층 정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한다라고 하면 2계층 장비예요. 3계층 헤더를 보고서 거기 나오는 게 이제 IP 주소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걔는 3계층 장비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포트 정보가 그러니까 4계층 정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포트 정보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게 4계층 장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앞부분에서 다 설명은 됐던 부분들이고요. 주소 라는 게 있는데 여기 각각의 계층에서 사용하는 4계층은 포트 번호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계층은 IP 주소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 2계층은 맥 주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소로는 포트, IP, 맥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주소들이 있고 이 세 가지 종류의 주소들이 다 이제 헤더 정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계층에서 이 주소들을 잘 분석을 해서 어디로 보낼지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뒷부분에도 뭐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미리 좀 공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론은 한 이 정도로 소개를 하고 또 뒷부분에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반복돼서 비슷한 것들을 설명할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